나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1975년 겨울 20살의 앳된 얼굴로 처음 회사 문을 들어선 날이 어제 같습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회사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변함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급하게 먹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피곤하고 무표정하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모습들. 회사에 도착하면 곧바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매출 보고서, 예산안, 결산서, 끝없이 반복되는 업무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서도 늘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오후 6시가 되면 퇴근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7시, 8시가 되어서야 회사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습니다. 주말 출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나 자신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가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바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정년까지 버티면 되지 뭐.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 양.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늘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줬지만 나는 정작 무엇을 위해 고생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놀아줘라고 졸랐지만 나는 늘 아빠 피곤해 나중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20대에는 3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30대에는 40대가 되면이라고, 40대에는 50대가 되면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국 50대가 지나고 60대에 접어들 때까지 그 여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편히 쉴 날이 오겠지. 이 믿음 하나만으로 40년을 견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야근으로 몸이 지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정년 퇴직 날은 특별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내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40년을 기다린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사무용품을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책상에서 수십 년을 보냈구나. 이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을까? 이 의자에 앉아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을까? 모든 게 새롭고도 아쉬웠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은 며칠 후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ATM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8자리 숫자.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그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 해본 취미도 즐기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고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여유롭게 별을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집 수리도 하고 아내와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물가 인상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예전보다 물건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우리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라는 친구였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알았던 친구로 젊은 날 술잔 기울이며 밤새도록 인생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다 온 사이라 나에게는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 영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정말 반갑다. 너는 잘 지내니? 나도 반가운 마음에 한동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영수야, 너 퇴직금 받았지? 요즘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야.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나도 작년에 괜찮은 투자처를 찾아서 돈을 굴리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 처음엔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투자?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안전하게 은행에 두는 게 최고지.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야, 영수야. 요즘은 다르다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곳이 있어. 매월 3%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곳인데 나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아.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월 3%? 나는 놀랐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2%도 안 되는 시대에 매월 3%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고 있거든. 우리가 몰랐던 건데 요즘 금융상품들이 정말 발달했어. 인터넷으로 해외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방법이 참 많더라고.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3%면 1년에 36%. 내 퇴직금에 그 정도 수익이 생긴다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야?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나도 퇴직금 일부를 넣었어? 벌써 3개월째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와. 통장 캡처해서 보여줄까? 그는 정말로 휴대폰으로 통장 화면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투자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는 순간 나의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소개해 줄게. 담당자가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야. 일단 만나보기만 해.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린 투자 사기가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그냥 은행에 둬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아내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매월 3%, 1년에 36%. 숫자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어때? 생각해봤어? 아직 확실히 못 정했어? 아내가 반대하기도 하고. 이해해. 하지만 영수야,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까?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조만간 모집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더 투자하고 싶은데 이미 한 사람당 한도가 있어서 못하고 있어. 그의 말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그래, 일단 담당자를 만나보자. 이야기만 들어보는 거야. 좋아.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지?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철수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스의 김대리라고 합니다. 철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시죠? 명함을 받아보니 그럴듯한 회사 이름과 함께 각종 로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소도 강남의 유명한 빌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해외 부동산, 원자재, 채권 등의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매월 3% 수익, 원금 보장, 언제든 해지 가능.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혹시 위험은 없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고객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만약 만족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환불 가능합니다. 그는 다른 고객들의 수익 내역서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매월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나도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신뢰할 만한 곳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담당자의 설명을 자세히 전해주고 친구 철수의 실제 투자 경험담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은행에서도 주지 않는 그런 고수익을 어떻게 개인 회사에서 보장할 수 있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 수법과 너무 비슷해요.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매월 3%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그대로 있으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철수가 실제로 3개월째 수익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큰 돈을 넣는 게 아니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확인해 보자고. 결국 며칠간의 설득 끝에 아내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만요.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빼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퇴직금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김 대리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을 확인하시고 나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투자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3% 수익률, 원금 보장, 언제든 해지 가능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정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의 3%인 15만 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약속이 지켜졌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통장에 투자 수익이라고 표시된 15만 원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봐라, 진짜였잖아. 그동안의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봐요. 정말 들어왔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물론이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철수도 계속 받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약속된 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15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겠네.
계산을 해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웬만한 생활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자금을 늘리고 싶은데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수익을 확인하신 후에 투자금을 늘리십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5천만 원 정도요.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매월 상당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보 500만 원도 무서웠는데 5천만 원이요. 너무 위험해요. 여보, 이미 3개월째 확인했잖아요.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빼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나는 2천만 원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월 60만 원씩 들어오는 수익금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봐라,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나도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을 아는 사람이 된 거지. 철수와 만나 술을 마시며 자랑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되었어. 그러게, 우리도 이제 투자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된 거야. 예전에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그때 나는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마치 연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6개월이 지나자 나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인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200만 원 넘는 수익이 생길 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설득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6개월간의 실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벌써 6개월째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여보, 생각해봐요. 매월 20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고 나는 총 7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매월 210만 원씩 들어오는 수익금을 보며 노후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요즘 투자라는 걸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 은행에 맡겨놓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곧 닥칠 참혹한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수익금이 입금될 때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도 안전하게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8개월째가 되자 김대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고객님, 이번에 특별한 투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기존 3%에서 5%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존 우수 고객분들께만 먼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월 5%라니 7천만 원이면 매월 35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추가 투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5% 상품은 정말 특별한 거래요. 아내는 이번에도 걱정했지만 8개월간의 성공 경험이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퇴직금 전액인 1억 원을 모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투자금을 늘린 지 2달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약속된 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었고 김대리의 친절한 안내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들어왔어요. 아내에게 기쁨의 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요즘 투자라는 걸 해보는데 은행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하지만 10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정확히 입금되던 수익금이 하루 늦었습니다. 하루 정도야 업무상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익금 입금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하루 늦어졌습니다. 내일 입금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정말로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곳이야.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익금이 일주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럴 거야. 곧 연락이 올 거야. 친구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너도 수익금이 늦어지니? 철수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김 대리한테 연락이 안 돼. 이상하긴 해.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 대리뿐만 아니라 회사 전화번호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아내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일시적인 문제일 거야. 10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나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스라고 검색했지만 회사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라고 했는데 며칠 더 지나자 정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이 수백억 원을 편취한 채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잃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면에 나온 회사명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스. 바로 내가 투자한 그 회사였습니다. 여보, 여보. 나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손가락으로 TV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뉴스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설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드립니다. 자동응답기에서 나온 숫자를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잔액은 23만 4천 원입니다. 1억 원이 23만 4천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통장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23만 4천 원이 맞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받았던 수익금들이 모두 내 원금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내 돈을 조금씩 되돌려주며 수익인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체하신 계좌가 사기 계좌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펑펑 울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설마? 결국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다 사라졌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왜 나 몰래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혹시나 해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회사에 투자하신 거 아니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요? 결국 아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셨어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냐고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예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간 거라고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울었고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었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야, 나도 다 잃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모두 같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신없는 상태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는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지긋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파트너스 관련 신고이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네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소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 몇 달간의 정상적인 수익 지급,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투자 금액. 나는 2억을 잃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나는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데 길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경로당에서 가끔 마주치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요즘 안 보이시더니. 나는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내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김 여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대충 둘러대려 했지만 김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투자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같은 노인들 노린 투자 사기가 정말 많다던데. 그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몇 달 전에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었거든요. 친구 소개라면서 매월 3%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은행도 못 주는 이자를 개인이 어떻게 줘요? 김 여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속으시더라고요. 옆집 할아버지도 위층 할머니도 다들 퇴직금 잃으셨다는 소문이.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머, 정말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김 여사는 나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김 여사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나보다 더 영리해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는 상식을 믿었고 나는 욕심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모임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는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대부분이 퇴직 후 여유 자금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변호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집까지 팔았어요. 이 나이에 전세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제 이자도 못 갚겠어요. 손자 교육비까지 털어넣었는데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하겠어요? 이 나이에 다시 공장에 나가야 한다니. 60이 넘어서 말이에요. 모두의 사연이 처절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왜 하필 우리 같은 노인들만 골라서 속이는 거야? 그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욕심이 있고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노립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투자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목돈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타겟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방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투자 사기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와 경고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고수익 보장은 사기, 원금 보장하며 고수익 약속하면 의심, 지인 소개도 믿지 말 것 등등. 모든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 여사님도 거절했던 제안을 왜 나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 건강은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나 병원에 입원했어. 왜? 어디가 아파?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 돈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철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친구가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건강이 더 중요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벌어? 나는 정말. 친구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야겠다고. 건강을 잃으면 정말 끝이라고.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퇴직금은 잃었지만 아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었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정말 조심하면서요. 그래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걸. 사기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일해왔는데 이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해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 부끄러운 게 있을까요?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료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기하는 사람, 자녀 교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의료비 때문에 일을 시작한 사람. 모두들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거죠.
함께 일하는 후배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힘들죠? 어느 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돈은 잃었지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 건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친구 철수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나는 더욱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철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니잖아. 단지 무지했을 뿐이야. 하지만 영수야,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동네 경로당에서 가끔 투자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나는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어르신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그런 곳에 속아서 큰 손해를 봤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데요? 나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은행도 못 주는 이자를 개인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도 의심해 보세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조심해야겠네요. 요즘 정말 사기꾼들이 교묘해졌다더니. 내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의 가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보내는 시간, 동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더 밝아 보여요. 손자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왜 그럴까? 전에는 맨날 휴대폰으로 뭘 확인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고 불안해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경비실에서 추위와 싸우며 근무할 때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일할 곳이 있고 건강하고 가족이 옆에 있구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작은 여행 가볼까요? 경주나 부산 정도로요. 돈이 많지 않은데 많이 쓰는 여행 말고 기차 타고 가서 하루 정도 다녀오는 여행 말이에요. 요즘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요. 며칠 후 우리는 정말로 경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구경했습니다. 투자할 때 꿈꿨던 해외여행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소소한 여행이 더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비 일에도 익숙해졌고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경비 할아버지 하며 인사할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저씨 항상 웃고 계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친구 철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옳았어? 중요한 건 건강이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더라. 철수야, 우리 나이에 깨달은 것도 다행이야.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고,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기는 분명히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고 나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고. 노후를 지키는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매일 아침 경비실에 나가면서 나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와 같은 실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 경험을 나누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도와주자고.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말합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더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적어도 일이 힘들어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함께 해주는 가족.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험이고 진짜 연금입니다. 경비실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노인의 실수와 깨달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가 한 실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방심과 무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